뉴욕 증시가 쉽게 약세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높아진 10년물 국채금리의 M7 종목들 중심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번 주 주요한 물가지표 PPI라던가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10년물 국채금리 중심으로 앞으로의 주식시장 살펴보셔야 될 것 같죠. 네, 지난 고용 발표 이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더 이상의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코멘트를 내놨는데 간밤에는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금리 압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잘 풀어보면 좋을까요? 일단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시장 상황 확인해볼까요? 네, 일단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장 막판에 상승 반전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나스닥 지수 기술주의 비중이 워낙 큰 기술주 중심의 주가 지수다 보니까 0.38% 홀로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3대 주요 지수에 영향을 끼친 게 무엇인지 이슈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게 바로 높아진 국채 금리겠죠.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 준비가 돼 있는데요. 2년물 지금 4.4% 가까이로 올라왔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10년물 국채금리가 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4.792%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4.8%를 바라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5%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금리가 매력적인 수준으로 나오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가해질 수 있겠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솟는 국채금리에 일단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강했고요. S&P 500 지수 장 막판에 상승 반전하면서 상승불을 켰고 다우지수 장 중반부터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홀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치솟는 국채금리가 걱정이 되는 이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반등 신호가 설문조사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지금 12월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로 전달과 동일하게 나왔고요. 문제가 되는 건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전달 수치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3%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연준의 목표치 2%인데 지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모두 다 3%에 머물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반등을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번 주에 나오는 정말 실질적인 수치를 통해서 과연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맞을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월요일장 분위기도 파악해 보도록 하죠. 일단 높은 금리에 빅테크 중심으로 하방 압력이 강하게 가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M7 종목 중에서 지금 대다수가 하락했고 테슬라 장 막판에 상승 반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단 애플과 엔비디아 그리고 알파벳과 메타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좀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지도를 넓게 봐서 섹터별로 보면 헬스케어 섹터라든지 산업 섹터 그리고 원유, 에너지 섹터에 지금 강한 초록불 상승한 종목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 또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이슈들 점검해 볼 텐데요. 먼저는 빅테크입니다. 애플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26일 신고가에서 지금 10% 이상 하락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하락의 배경이 된 건 블룸버그의 보도가 시발점이었습니다. 아이폰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애플의 주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지금 1월 6일 날 기록했던 신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엔비디아의
특히 강한 하방 압력을 가했던 이슈는 신규 AI 칩 수출 제재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신규 AI 칩 수출 제재를 가한 가운데 또 서버렉 첫 출하를 앞두고 과열과 결함이 있었다라는 그런 악재 보도도 함께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테슬라의 이슈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기존 목표 주가였던 $400에서 $430로 목표 주가 소폭 상향 조정했고요. 강세의 경우에는 최대 $800까지 갈 수 있다. 강한 전망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 릴리, 빅테크는 아니지만 대형주로 포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비만 치료제, 알약 형태의 비만 치료제 내년에 승인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다소 잠잠해졌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종목의 지금 종가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밤사이에 1%가량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엔비디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엔비디아의 주가도 1.95%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장중 대비로는 소폭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 0.41% 내림세를 보였고요. 아마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주가 0.21% 내림세를 보였고 알파벳과 메타, 테슬라 연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알파벳 클래스 C 기준 0.46% 내림세를 보였고요. 메타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내림세 1.22% 하락세. 다만 역시나 장중 대비로는 그래도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인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M7 종목 중에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장중에는 하락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장 막판에 급격하게 오르면서 2%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 릴리까지 확인해 볼까요? 일라이 릴리 일단 알약 형태의 비만 치료제 소식에도 불구하고 장중에는 상승하는 모습 분명히 나오긴 했습니다만 0.25%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통해서 확인해 봤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신규 AI 칩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AI 반도체 공급망을 옥죄기 위해서 한국 등 동맹 외의 국가에 AI 반도체 수입 상한을 두는 것이 골자가 되겠고요. 다만 첨단 GPU 약 1,700개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정책 시행 전 120일간의 여론 수렴을 거칠 예정이고요.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수정 사항을 반영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일단 새로운 수출 규제가 발표되면서 혹시나 매출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우려하는 반도체주였습니다. 대체로 장중에 다 빨간불을 그러니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종가 어땠는지 엔비디아 외에 다른 그런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일단 엔비디아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AI 칩 수출 규제에 큰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4.28% 내림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다른 종목도 보실까요? AMD가 되겠습니다. AMD도 장중에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곧바로 1.13%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고요. 브로드컴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브로드컴의 주가도 소폭이나마 오름세 0.45% 그래도 수출 규제의 하방 압력을 이겨내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월요일장에서는 살펴보셔야 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 이어서 이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 CEO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이해한 바로는 유용한 패러다임, 그러니까 상용화되는 양자 컴퓨터는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면서 젠슨 황 CEO 발언에 한 발 힘을 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발언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일제히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종가도 확인해 볼까요? 일단 아이온큐가 되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발언에 장 초반부터 이렇게 쭉 미끄러지더니 무려 13.83% 큰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5거래일 기준 무려 40% 이상의
큰 하락률을 기록 중이고요. 리게티 컴퓨팅도 32.25% 큰 폭락세를 기록했고 다른 관련주도 볼까요? D-Wave 퀀텀 2011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 기업인데요. 33.62% 폭락세를 보였고 이렇게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일제히 다 하락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헬스케어 관련주, 그중에서도 메디케어 관련주 이날은 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이렇게 헬스케어 섹터에 초록불 올랐다라는 표시들 나타난 것 확인하셨을 텐데요. 미 정부가 4보험사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2026년 의료 수가를 제시했는데 2.2% 인상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의료 수가가 인상됐다라는 것, 곧 메디케어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이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부터 살펴볼까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4%의 강한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확인해보죠. 엘레반스 헬스입니다. 역시나 4%대의 강세를 보였고 CVS 헬스도 이어서 확인해보도록 하죠. CVS 헬스의 상승률은 더 컸습니다. 7.31%의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휴마나입니다. 휴마나의 상승률은 6.71%의 그런 상승률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섹터별 흐름을 보자면요. 유가가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 타고 있죠. WTI 기준으로도 어느덧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가까워지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가와 덩달아서 에너지주도 함께 오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대형주 엑슨모빌과 쉐브론 그리고 그 아래 코노코필립스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엑슨모빌 밤사이에 2.58% 강세 흐름 보였고요. 그리고 쉐브론입니다. 쉐브론의 주가는 밤사이 1.44%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노코필립스도 확인을 해볼까요? 2.25% 유가와 함께 빵끝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오른 가운데 지금 달러 인덱스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오르면서 지금 109.848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덧 110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해외 매출이 큰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국내 원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확인해 보죠. 일단 WTI입니다. 조금 전에 많이 올랐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밤사이에 2.74%가량 2.7% 안팎의 상승률 보이면서 배럴당 78달러 선까지 올라왔죠.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신규 제재를 또 발표하면서 이렇게 공급 우려에 대한 부분 측면에서 WTI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국제금값도 확인해 볼까요? 국제금값은 강달러 현상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은 달러로 사야 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일수록 구매 매력이 좀 낮아지는 편인데요. 금값은 밤사이에 1.3% 하락하면서 온스당 2,679.8달러에 거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마감을 해봤고요.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죠. 간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의 시간입니다.
이제 트럼프 임기를 앞두고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심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수출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바이든 임기 일주일 마침을 앞두고 오늘 또 반도체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던 내용 그대로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 일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을 향해서 적대국의 수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한 조치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1년 후부터 발효될 이 제한 조치는 대부분의 국가에 미국과 동맹국의 기업이 판매 가능한 컴퓨팅 파워의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전략 경쟁 상대국인 중국으로 직접 가는 AI 반도체를 차단하는 기존 수출 통제에 더해서 중국이 동남아나 중동 등 제3국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AI 역량을 키우거나 또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다만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약 20개 동맹국이나 파트너들에 대해서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AI 반도체는 한국이나 일본 또 서유럽 국가 등 19개 동맹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미국산을 수입할 수 있지만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나 이란, 이라크 등 티어 3에 포함된 20개 국가는 수출이 사실상 금지되게 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놓고 엔비디아나 오라클 등 여러 회사에서 부정적인 또 우려 섞인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산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엔비디아는 트럼프 당선자에게 바이든 정부가 발표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규제를 거부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적절한 입법 검토 없이 200페이지가 넘는 규제 늪으로 미국의 리더십을 훼손하려고 있다라고 비난하면서 엔비디아는 트럼프가 더 엄격해진 칩 수출 규제 시행을 막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은 이미 중국에 대한 수출 등 일련의 수출 통제를 받고 있지만 이번에는 수출 통제 국가도 확대됐고 또 수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국가도 확대됐기 때문에 타격이 더 있을 전망이라고 업계에서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간밤 차세대 블랙웰 GPU 기반의 서버렉 GB200이 다시 한번 출하를 앞두고 과열과 칩 연결 결함 문제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등 주요 클라우드 고객사들이 GB200 서버랩의 주문량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문제는 엔비디아와 클라우드 고객사들 간의 긴밀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제품 신뢰도 측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 오늘 프리마켓에서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 보여졌죠. 여러 가지 수출 통제 이슈뿐만 아니라 개별주들에 대한 소식들까지 맞물리면서 간밤 M7 관련주들의 약세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를 넘어서 이번에는 조선과 해운 쪽도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의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항만법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는 한 차례 수혜주들의 상승세가 나온 바도 있었는데요. 오늘 해당 소식으로 또 글로벌 전반적인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놓은 소식입니다. 중국이 세계 조선과 해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했다라는 결론을 미국 정부가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미국 무역 대표부는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조사에서 중국이 조선이나 해운을 장악 목표 산업으로 삼아서 자국 산업에 특혜를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사용한 불공정 수단으로 자국 기업 금융 지원이나 외국 기업 대상의 장벽 강화, 그리고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식 재산권 탈취 등을 지목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자국 조선 해운 산업 인건비를 의도적으로 억눌렀다라는 내용도 해당 보고서에는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중국이 이 같은 특혜와 보조금을 통해서 글로벌 조선 산업 점유율을 2000년도에는 약 5%에서 2023년 기준으로 50% 이상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한때 세계 조선 시장을 주도했던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점유율이 1% 아래까지 급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전문가들은 미국 조선과 해운 산업을 재건하는 데 수십 년 그리고 수천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불공정한 산업 장악을 미국이 계속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조선 결과를 놓고는 이번 주 후반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또한 이런 부분을 놓고 대중국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고요. 일단 로이터 통신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차기 행정부가 관세 부과라던가 또 중국에서 건조되는 선박에 대한 항구 이용료 부과 등 중국을 상대로 할 새로운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제재가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무역 흑자가 1,460조 원을 기록하면서 되려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대미 수출까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중국 세관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기록적인 수출 증가에 반해서 수입은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연간 무역 흑자가 2023년 보다 21%나 급증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중국의 수출 업체들이 중국 내수 둔화를 메우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수출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고 또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에 앞서서 수출을 서두른 데 따른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중국의 선적가치 거의 매달 상승하면서 2022년 팬데믹 시절의 최고치를 넘어섰고요. 수출은 12월에 거의 11% 증가한 3,36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국 기록상 월간 수출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시기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첫 번째 미중 무역 전쟁 때와 유사하게 수출을 계속해서 늘릴 것으로 앞으로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중국 기업은 미국의 관세가 높아질 경우 다른 곳으로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출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만약 미국의 문이 막히더라도 다른 국가들로 우회해서 수출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12월 대미 수출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최고치인 490억 달러에 달했는데 연간 기준으로는 대미 수출액 총액이 5,250억 달러에 달했다라고 하고요. 반면 지난주 미국 인구 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11월까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원화 기준으로는 거의 4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경쟁이 계속해서 팽팽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또 다른 변수가 시장 안에 작용이 될지 일단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매일매일 전해지고 있는 소식이죠. LA 산불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진압률이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기상청이 예보하기로는 14일이 가장 큰 고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일단 이번 LA 산불 재난으로 인해서 금리 상승과 관련된 압력이 시장 안에서는 큰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함께 겹쳐지면서 이 재난이 몰고 오는 금리의 삼중고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서 피해 복구비 마련을 위해 이 현지에 있는 보험사나 재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하게 된다면 채권 시장의 공급 과잉을 초래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채권 매도는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시장의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서 정부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고요. 이 또한 시장 내에서는 국채 공급량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자연재해 이후 재건 작업은 대규모의 자본과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이러한 사태를 놓고 시장에서는 우려의 시각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해 되려 인상할 수 있다라는 전환의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공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중단되고 이후 연준은 반대로 인상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또 산불의 여파가 경제적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산불 이슈를 반영하면서 간밤 에너지나 비료 등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반면 전기 및 가스 공급 업체인 에디슨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LA 산불 발생 원인으로 자회사인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의 장비가 관련됐을 가능성이 대기되면서 간밤 두 자릿수 이상의 주가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LA 산불을 놓고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의 테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변동성, 더 나아가 매크로 지표들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사태 마무리 시점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M7 종목들 안에 유일하게 상승불을 켰던 테슬라, 아마도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이 상향 목표가 조정 소식 덕분에 홀로 웃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낙관적인 상황에서 이번 테슬라의 목표 주가 $800까지도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코멘트가 간밤 나왔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간밤 테슬라는 홀로 오름폭을 M7 종목들 안에서 보이기도 했는데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존의 $400에서 $430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800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언급이 나왔는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 인도량이 50만 대 가까이 올라오면서 연간 기준으로는 178만 9천 대를 인도했습니다. 다만 이는 2024년 연간 180만 대를 초과하겠다라는 회사 목표치에는 못 미치는 수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덤 조나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의 데이터 수집 능력이나 로봇 공학, 그리고 에너지 저장과 지원 인프라 측면의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다른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또 테슬라 향후 실적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이 기대감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일단 모건 스탠리는 또 로보택시 모델 재설계와 관련돼서 테슬라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기업 가치에 더 명확히 반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 전문가가 내놓았던 긍정적인 $600의 목표가가 가장 높은 수치로 확인이 가능했었는데 간밤에는 $800까지 긍정 시나리오에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해당 부분을 투심을 살리는 데 반영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면밀하게 주시해 보시죠.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양자학을 두고 서로 다른 두 견해가 지금 맞붙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일단 퀀텀 좀 낯섭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단 퀀텀이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 단위로 물리학에서 상호작용과 관련된 모든 물리적 독립체의 최소 단위가 되겠습니다. 정말 작은
최소한의 단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퀀텀 컴퓨터인데요. 기존에는 반도체를 기억 소자로 이용을 했다면 퀀텀 컴퓨터는 원자를 기억 소자로 활용해서 현재의 슈퍼컴퓨터보다 엄청나게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슈퍼컴퓨터가 처리하는데 150년이 걸리는 걸 단 4분 만에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엄청난 성능의 퀀텀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성능을,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다 보니까 퀀텀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인데요.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주목받게 된 계기도 따로 있습니다. 사실 주가는 몇 년 전,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상승률이 없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약간 꿈의 기술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1, 2년 전부터 조금씩 들썩이더니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말 큰 모멘텀을 맞이했죠. 바로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이 슈퍼컴퓨터로 14년이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양자 컴퓨터 칩인 저 윌로우를 공개를 한 것이죠. 기존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문제였던 오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도 하면서 정말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눈앞에 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때도 구글 관련인 퀀텀 AI 연구실을 이끄는 구글 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양자 컴퓨터 상용화까지는 10년 정도 더 걸릴 것이다. 이미 10년이라는 수치를 말하긴 했었는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걸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빅테크 CEO들로부터 나오면서 최근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가능성, 그 시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젠슨 황이 그리고 그 발언의 시발점이었죠. 젠슨 황 엔비디아 CEO CES 기자회견 간담회에서요.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까지 20년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이라고 한다면 조금 빠를 것 같고 30년이라고 한다면 좀 늦을 것 같다. 20년 정도면 상용화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남겼던 것이죠. 이 발언에 사람들 10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년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일제히 폭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폭락으로 아이온큐의 3배 레버리지 ETP 상품은 상장 폐지 절차를 밟기도 했죠.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었던 엔비디아 CEO의 발언인데요. 이 때문인지 D-Wave 퀀텀 CEO 바로 반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황 CEO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 마스터카드와 NTT 도코모를 비롯 비롯한 기업들이 현재 우리의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 혜택을 보고 있다. 30년 후가 아니라 상용화 시기는 바로 지금 오늘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기면서 정면 반박에 나섰죠. 이런 반박에도 불구하고 일단 엔비디아 CEO의 입김이 더 셌던 걸까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 큰 반등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이후에 현지 시간 10일 기준 우리나라의 김정상 아이온큐 공동 창업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1990년대에 만든 뒤 인공지능 현재에 활용되기까지 약 30년이 걸렸다. 그의 말은, 그러니까 엔비디아 CEO의 말은 30년 뒤에 시가총액 3조 달러의 양자 컴퓨터 기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이지 상용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건 아닐 것이다. 약간 우회적으로 틀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또 이 이후에 밤사이에 마크 저커버그가 또 한 번 엔비디아 CEO의 말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양자 컴퓨터를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업계의 합의를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했죠. 이 발언으로 밤사이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 또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그 이상, 20년 정도가 상용화에 적절한 시기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지금도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정답에 더 가까울까요? 일단 그 부분, 실제 상용화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2011년에 상용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던 D-Wave 퀀텀의 실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출 추이 한번 보시죠. 매출은 지금 내고 있는데 점차 감소
감소하는 추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연한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항상 예측치보다 낮은 매출, 그러니까 실제 예상했던 수치보다 낮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흑자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EPS 추이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흑자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용화 단계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상용화,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수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실적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봤던 내 코멘트 중에서는 바로 이 발언이 가장 그래도 현실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GPU를 1990년대에 만든 뒤 인공지능에 활용되기까지 30년이 걸렸다. 엔비디아 CEO의 말은 30년 뒤에 시가총액 3조 달러 양자 컴퓨터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라는 김정상 아이온큐 공동 창업자의 말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긴 했어도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상용화에 대한 그런 큰 꿈을 품기보다는 앞으로 30년 후 정도에 어떤 기업이 돼 있을지, 양자 컴퓨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을지, 엔비디아가 30년 전에 지금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한 발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3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지금 관련주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CEO의 발언 이후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양자 컴퓨터 관련주 모두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후 긍정적인 코멘트를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에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별다른 상승 모멘텀을 만나지 못했고 더욱더 고꾸라지는 모습들만 확인해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양자 컴퓨터인데요. 과연 김정상 교수의 말처럼 30년 후에는 이 중에서 엔비디아처럼 재탄생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나왔던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지금 이 GPU가 이렇게 인공지능 세상을 만들어 갈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죠. 기다린 만큼 빛을 보지 않을까요? 양자 컴퓨터, 지금은 아직까지는 상용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는 없겠지만 30년 후, 20년 후 빛을 볼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패스너의 대부 패스트널 17일 개장 전 실적 발표입니다. PPI, CPI 나오기 전에 약간 텀이 있죠. 지금 토요일 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나온 다음에 그리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부터 PPI, CPI 물가 상승률이 지금 지표가 기다리고 있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향후 5년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2008년인가요? 그때 이후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바람에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PPI, CPI가 만약 높게 나온다면은 이거는 완전 비둘기파 전멸 상태로 지금 접어들겠죠. 자, 희한하죠. 파월이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 해리스랑
트럼프가 지금 후보로 겨루고 있을 때 그때 대통령 선거를 겨루고 있을 때 그때는 왜 금리 인하를 이때 해가지고 바이든 정부를 돋보이게 하면서 그렇죠? 비둘기파를 지금 굉장히 욕했는데 자기 상황에 들어와서 그럼 자기 때도 비둘기파가 지금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해서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공화당에서 임명한 매파에 가까운 사람들을 지금 자기의 어떤 신복으로 심으려는 지금 작업들이 들어가고 있죠. 미셸 보우만 이사 대표적으로 가장 매파잖아요. 공화당이 옛날에 추천했었고 그래서 지금 마이클 바 금융감독 부의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가 공석이에요. 부의장이 2명 있잖아요. 근데 마이클 바 부의장이 이사는 안 갔어요. 이사는 지금 20몇 년 동안 할 수가 있는데 이사에서 아예 나가버리면 아예 새로운 사람을 넣어가지고 그 이사에다가 7인의 이사회가 있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이 연준의 제일 높은 곳. 그래서 그 7인의 이사회에서 한 명이 나가면 새로운 사람을 심으면 되는데 또 저기는 안 그만뒀어. 이사는. 그러니까 금융감독 부의장만 사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이사 안에서 골라야 되니까 보우만 이사를 지금 고르는 지금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맥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도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2026년 파월의 후임까지 벌써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둘기파가 지금 바이든 때 비둘기파적인 걸 해서 좋았으니까 나 때도 비둘기파적인 걸 해라. 이런 거였는데 공화당에 꼽는 인사들은 다 매파고 지금 금리 오히려 인상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물가만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트럼프의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표가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백기가 있는 사이에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맨날 경제 지표에 지금 휘둘리다 보면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을 보지 못했죠. 자, 이번 주에 전부 다 금융주의 실적이고 요즘에 워낙에 기술주만 물론 앨런 머스크 운동 열심히 하고 자, 마크 저커버거도 렉스 프리드만 유튜브 그 사람이 뇌과학자이기도 한데 그 주짓수 블랙벨트거든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랑 저커버거한테 다 주짓수 가르쳐줬잖아요. 그리고 둘이 붙으려고 했는데 뭐 부상당해가지고 지금 깨졌는데 데이나 화이트가 지금 마크 저커버거 메타의 이사회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저커버거는 쩔쩔 매고 있으니 이거 만약에 앨런 머스크랑 다시 너네 둘이 붙어라고 시합 열어버리면은 뺄 지금 명분이 없어진 상황이다. 근데 마크 저커버거 하버드 나와가지고 약간 샌님 같이 생겼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다 주짓수 꺾기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말 하다가 자 어쨌든 샌님 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약간 뭐라 그러나 메타, 아마존 이런 글쎄요. 데이터 센터 뭐 아주 거대하고 아주 중요하지만 데이터 센터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러니까 멀리 있다는 게 지역적으로도 멀리 있기도 하지만 마음에서 되게 멀리 있고 데이터 센터를 막 가가지고 지금 사진 말고는 앞에서 볼 수가 없으니 이게 안 다가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약간 쇠맛이 그리워요, 요즘에. 쇠맛과 철맛, 약간 근육질, 막 맥가이버들 있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옆에서 막 그런 게 그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봤더니 페스트널이라는 회사의 실적 발표가 개장 전 있거든요. 비폴 오픈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굉장히 안정적이고 배당 주면서 꾸준히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그리고 산업에서 너무나 필수적이어서 뺄 수가 없는 아이템을 가진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그쵸? 특히나 IT에서 더 들어가서 최첨단 어떤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좀 그립더라고요. 이게 그렇다고 뭐 페스트널 CEO나 이런 사람들이 다 무슨 육체 노동을 하던 사람들은 아닌데 이 느낌적인 게 있잖아요. 이런 뭐 이거 볼트나 너트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거든요. 나사.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약간 이런 게 그립더라고요. 지금 맨날 이제 맨날 우주 항공 떠들고 물론 거기 현장에서는 일을 하겠지만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나가지고 미래를 논하고 앨런 머스크 이제 약간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회의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막 부시고 막 찔려가지고 막 상처 나고 막 피 흘리고 막 근육질에서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페스티널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스티널이라는 회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스티널이라는 회사는 자회사와 함께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전 세계에서 산업 및 건설 자재의 도매 유통을 담당합니다. 아, 이런 회사가 그리웠어요. 그렇죠? 이런 회사 그립습니다. 되게 정통적이고, 그렇죠? 회의를 뭐 정장 입고 회의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현장의 그 구슬땀, 그 노가다의 그 향취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얼마나 좋아요. 페스티널이라는 이름으로 페스너와 관련된 산업 및 건설 자재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의 페스너 제품에는 제조 제품 및 건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계의 유지 보수, 수리에 사용되는 나사형 페스너, 볼트, 너트, 나사, 스터드 및 관련 와셔가 포함됩니다. 자, 지금 현장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나 자동차 유지 보수를 하시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부품들이죠. 저런 부품들 단 하나만 없어져도 정말 조그만 땀방울만한 거 하나 빠지면은 작동이 안 돼 버리는 거 아시죠? 그거 하나, 달랑 하나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막 뒤지고 막 기름밥 먹으시는 분들 지금 많으신 걸로 압니다. 그렇죠? 또한 핀, 기계 열쇠, 콘크리트 앵커, 금속 프레임 시스템, 와이어, 로프, 스트럿 제품, 리벳 및 관련 액세서리를 포함한 다양한 용품과 하드웨어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원자재 제조업체, 유지보수, 수리 및 운영 고객, 비주거용 건설시장, 농부, 트럭 운전사, 철도, 광산회사, 학교 및 소매, 무역으로 구성된 제조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석유 탐사, 생산 및 정제회사, 연방주 그리고 지방정부 기관들, 페스티널 컴퍼니는 1967년에 설립되었고요. 미네소타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죠. 자, 공유 씨처럼 뭐 정장 입고 막 공무실 백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쵸? 보씨 이렇게 막 흙먼지 묻은 드릴 그런 느낌이잖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너무 그리웠어요. 맨날 너무 정장 차림에 막 저기만 부릴 것 같은 거드름만 피울 것 같은 그런 이미지에서 좀 이런 게 그렸습니다. 자, 이 회사의 눈송이꽃 분석을 보면은 자, 여기가 강하죠. 디바인드, 그다음에 헬스 이쪽이 강하죠. 밸류, 퓨처, 패스트는 약합니다. 과거랑 미래 실적과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비싼데 이 배당하고 재무가 굉장히 튼튼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배당 쪽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2.2%거든요. 2.2%가 뭐 이거보다 고배당을 주는 것도 많아서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고배당에서는 이 항목에서 고배당에서는 빠졌는데 물론 이거보다 고배당 주는 건 많아요. 근데 2.2는 굉장히 일단 안정적인 배당금이고 배당금을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그 기업이고 수익과 현금흐름이 보장된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에서 강점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헬스입니다. 자, 부채 대비해서 자기 자본 비율, 부채 비율이 6.7%밖에 되지 않습니다. 빚이 없는 회사예요. 빚이 아니라 빚이죠. 빚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빚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 상황이 아까 전에 보면은 건설, 뭐 자재 이런 관련 시장에 굉장히 연동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건설 경기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부채, 이자 때문에 망가진 회사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도급순위 아주 이름 다 아시는, 그렇죠? 건설사 지금 적이 됐죠. 법정 관리 들어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 지금 IMF 같은 거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아파트 브랜드 유명한 거 많은 아파트 건설사 하나가 지금 적이 됐잖아요. 지금 부도 처리 직전에 저기 법정 관리 신청했잖아요. 자, 그런 정도로 지금 빚이 많으면은 시달리기 마련인데 얘는 빚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헬스 부분에서는 모두 다 오케이죠. 단기 부채, 장기 부채, 부채 수준부터 부채를 줄이고 부채를 이자를 보장하는 모든 부분에서 다 예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주자본이 36억 달러고 총 부채가 2억 4천만 달러인데 부채 비율로 따지면 6.7%밖에 되지 않아요. 10%도 되지 않는 부채 비율을 갖고 있고요. 총 자산과 총 부채가 47억 달러, 11억 달러입니다. 자, 페스티널의 EBIT는 15억 달러로 이자 보장 비율이 1,519달러, 현금과 292억 달러의 단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자 보장 비율이 높고 현금과 이 단기 투자 가능한 돈이 많다는 거는 이런 어떤 아까 전에 그 사업의 위험이 닥쳤을 때 버틸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체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무건강기준 점검에서는 다 합격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난번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3년도 3분기죠.
이번에 금요일 날 개장 전에 나오는 게 2023년도 4분기 실적이 되겠죠. 자, 넷 세일즈는 1.91 빌리언 달러 매출이 나왔고요. 순수익은 298.1 밀리언 달러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플러스 4% 매출, 그리고 수익은 플러스 1%입니다. 많이 급격히 성장하진 않고 딜루이트 EPS, 자 딜루이트가 나왔네요. 여기는 그 어드저스트는 조정해줘서 일회성 비용을 빼준 거라고 했고 딜루이트는 뭐라고 했죠? 지금 현재 피자 조각 나눠 먹는 개념이 아니고 향후에 피자 조각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다 가정해서 EPS를 한 거기 때문에 낮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이죠.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환사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채권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 받은 사람들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임원진들, 임직원들 일을 잘해가지고 연봉 이외에 스톡 옵션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스톡 옵션은 예를 들어 100원에 너가 이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 이 주식이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나는 지금 당장 주식을 100원에 팔 수가 있어요. 100원짜리 5,000원에 팔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가격에. 그걸 실현해버리면 그 사람들도 이제 바로 우리가 나눠 먹는 피자 조각의 그 주인이 되겠죠.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피자를 나눠 먹는 사람들이 2명인데 전환사채 갖고 있는 사람, 스톡옵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권리를 실행하여 내 원탁에 앉아서 같이 피자를 나눠 먹을 때 EPS. 그러면 EPS는 훨씬 쪼그라들겠죠. 하지만 이게 진실이죠. 왜냐하면 언제든 전환사채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딜루이트 EPS는 0.52달러 나왔습니다.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은 388.1 밀리언 달러, 둘 다 플랫으로 나왔고요. 자, 그리고 2023년도 3분기 온사이트, 아웃사이트는 이제 국내에서 장사하냐, 외국에서 장사하냐 그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몇 개 보면은 지금 93개의 새로운 현장 지점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한 게 1986개의 활성 지점을 확보했습니다. 거의 2000개가 있죠. 북미랑 캐나다에서 장사를 하는데 여기에 뉴 온사이트가 이제 새로 생긴 게 93개, 이번 분기에만 100개 가까이 더해가지고 1986개, 거의 2000개에 육박하는 지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예상치 상회를 했고요. 지금 2023년 같은 기간에 2억 9,550만 달러인데 주당 0.52달러, 아까 딜루이트 EPS가 나왔죠. 이게 매출치 그리고 이 예상치를 다 상회한 겁니다. 상회해서 뭐 가파르진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의 성장성, 지금 이 시장의 성장성은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뭐 엔비디아라던가 로봇이나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는 테슬라 같은 눈높이보다는 훨씬 낮아요. 얘는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눈높이만 넘기면 어느 서프라이즈란 것이죠. 이 사업의 성장성, 그리고 이 사업의 성장 속도, 거기랑 엔비디아, 테슬라가 속한 사업의 성장 속도는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감안을 해서 애널리스트나 투자가들이 내놓잖아요. 의견을, 컨센서스를. 그걸 뛰어넘으면 예상치 상회인 거죠. 절대값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 예상치 상회가 나왔다는 거.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시장 컨센서스 보겠습니다. 지금 84달러 에버리지인데 여기서 지금 17.27달러 정도 오르면은 컨센서스에 도달됩니다. 높은 데는 135달러도 있고요. 밑에는 70달러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네, 홀드 의견이고요. 1바이 9홀드 원셀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는 일단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여기 걸쳐 있죠. 예, 200일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고요. 주봉으로 가겠습니다. 자, 50주선에 걸쳐 있네요. 여기는 일봉의 200일 그리고 주봉의 50주선에 딱 걸쳐 있는 모습이고요. 50주선은 상당히 중요하죠. 2023년에 처음으로 올라와서 50주선을 항상 타면서 상승을 했고요. 항상 50주선에서 지지가 됐던 그 자리입니다. 지금 중요한 지지선 자리 왔어요. 월봉입니다. 자, 꾸준하죠? 자, 이런 안정적인 종목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무려 2013년이죠. 2013년부터 19년 이것도 올라간 거예요. 이게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게 낮게 보이는 거죠. 무슨 현상인지 아시겠죠? 산을 높게 올라오면은 산 중턱 아래는 낮게 보이죠. 근데 우리가 산 아래에서 산 중턱까지 올라갈 때는 어때요? 가파르잖아요. 이게 눌려 보이는 거예요. 많이 올라서. 2013년부터 그냥 꾸준히 오른 거고 항상 정직하게, 그렇죠?
50개월선 타고 계속 올랐죠. 지금은 20개월선에 지금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 가파른 게 이 패스널 이 컴퍼니가 속해 있는 산업에서는 굉장히 가파른 기울기입니다. 주가 상당히 좋죠. 언제 들어가도 수익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패스너를 주력으로 하는 패스널 컴퍼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한 줄, 오늘도 매드랩이네요. 패스너, 너와 나의 연결고리, 볼트, 너트, 우리 모두 필수고리. 미국발 악재로 어제 우리 증시는 다시 한번 하락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량이 1조 원대가 넘어가면서 시장의 약세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드리워지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지속적인 등락을 오가다가 이날 장에서는 1%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도 1.3% 가까운 하락을 이날 장에서 시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외국인들이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다만 최근 연일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이어지면서 일단 시장 안에서의 상승 기조에 대한 기대감 잠깐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숨고르게 들어가는 모습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워낙 대형주들 위주로 지난주에 긍정적인 상승 기조가 강하게 나왔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의 일부라고 생각하자라는 증권가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실적 시즌까지 겹쳐 있는데 이 실적 시즌이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미국도 현재 이번 4분기의 실적 시즌을 놓고 굉장히 중요한 때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사실 소조금의 섹터들을 제외하고는 전망치들이 줄 하향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치와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매트리스 업체인 지누스 같은 경우 이날장에서 7% 넘게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달성을 했고요. 또 조선 쪽도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쳐가고 있었는데 하나오션 0.3% 추가 상승하면서 함께 52주 신고가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지주사들 위주로 매수 흐름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이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동반순 매수세가 이날장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섹터 단에서의 흐름을 놓고 어제장 정리를 해보자면 함께 그 전날 짚어봤던 것처럼 역시나 LA 테마가 이날장에서는 강하게 드리워졌던 하루였습니다. LA 산불 복구와 관련된 수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섹터 그리고 종목들 위주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 안착하는 종목들이 이날장에서 대거 나왔고요. 일단 경제적인 타격은 현재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월가에서 분석하고 있기로는 8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보험 쪽의 손실액만 30조 원으로 같이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마스크라던가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일제히 품절 쪽으로 기울여지면서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공기청정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K웨더가 이날장에서 13% 상승을 했고요. 마스크 관련해서 KM 이날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다른 종목들처럼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상승을 가져가진 못했습니다. 특히 LA 산불 관련해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던 테마로는 전력 쪽과 건축 자재, 재건 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력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대원전선이 LA 전력청에 전선을 공급할 가능성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이날장에서 26%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건축 자재 관련해서는 기존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함께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날장에서는 산불 테마까지 겹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 이슈들부터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었던 정책 리스크, 이제 조금 해소가 되는 걸까요? 크게 한국과 미국으로 나눠서 점검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미 예고가 된 바는 있었지만 간밤 미국 산업부에서 AI 칩과 관련된 수출 통제 조치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한국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단계 그룹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분들에서는 크게 규제 없이 모든 부분이 허용된 채 수출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외신들도 일제히 평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소식으로 되려 국내 관련주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을지 점검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해당 소식으로 간밤 엔비디아는 주가 하락을 겪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향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 외 밸류체인 단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온기가 확산될지 같이 지켜보시죠. 그리고 한국 쪽을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된 정책 리스크가 있었죠. 주 52시간을 예외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을 놓고 지속적인 감론 일반이 이어졌지만 일단 내달 초 안으로 정책 토론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는 밤새도록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고 생산을 이어가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족쇄 때문에 더 빠르게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질책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놓고 긍정적으로 근로 환경이 바뀔 수 있을지 토론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전해진 반도체 규제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리스크 해소 소식들이 오늘 관련주들에게는 방긋 웃게 해주는 이슈가 될 수 있을지 같이 점검해 보시고요. 이외 글로벌 이슈들도 같이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여러 가지 소식들이 혼재돼서 전해졌죠. 그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경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반도체나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이 경고의 제재안들을 계속해서 내놨다면 간밤에는 조선과 해운 쪽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 현재 조선과 해운 쪽을 장악하고 있다, 불공정 수단을 지금까지 펼쳐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 후반 정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안을 가할지 발표한다라는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그런 가운데 20일부터 다시 한번 취임에 들어가는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미 조선 쪽과 관련해서는 중국 쪽을 강하게 견제해왔던 코멘트가 동일선상에 있는 만큼 앞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좀 기조가 변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조선과 해운 쪽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모두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강력한 이 중국 쪽과 관련된 선박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조선 관련주들 52주 신고가 랠리를 12월 말부터 쭉 이어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도 같이 지켜보시고요. 또 산업과 개별주 위주로의 글로벌 이슈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다음 장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는 산불 리스크입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테마단에서 국내에서도 그리고 미국 관련주 안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산불 리스크로 인해서 인플레나 이 정부 채권 공급 증가로 인해서 이 시장 안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 단에서는 자금 마련을 위해서 장기채를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재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을 추가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놓고 재건에 대한 수요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촉발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증권 시장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이 인플레 상승과 금리 상승의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 투심을 강력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에서 수혜주들이 급등 흐름을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조금 더 먼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체크해봤을 때는 오히려 투심을 강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재난 사태로 기록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간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 M7 종목들 안에서는 유일하게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긍정적으로 시나리오를 풀이해봤을 때 목표 주가 $800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이날장에서 홀로 상승 기조를 이어갔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 반도체 수출과 관련된 이슈에 묶이면서 주가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프리장에서는 4%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블랙웰과 관련된 결함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이 됐었는데요. 이 GB200 출하를 앞두고 다시 한번 과열과 결함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재 함께하고 있는 클라우드사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업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주가 하락을 보인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관련된 이 엔비디아 향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다시 시장 안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건 간밤 미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겠죠. 젠슨왕에 이어서 저커버그 또한 양자 컴퓨터 실용화와 관련돼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 전날장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그대로 연결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까지 간략히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인플레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또 여기에 미국에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 개막과 함께 금융사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빅7 실적은 이번 달 말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차근차근 발표되는 종목들의 실적들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약세로 마무리됐던 우리 국내 증시 오늘은 정말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장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쪽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질지 일단 개장 상황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증시 월요일장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떤 모습을 이어받을까요? 뉴욕 증시 시그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 사이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소폭 오르고 나스닥 지수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빅테크 중심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이 가해진 그런 월요일 장이었고요. 빅테크 M7 종목들 대체로 다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만 상승불을 켰습니다. 2%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이날 주요 경제지표 한 가지 공개가 됐습니다. 12월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공개가 됐는데 계속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신호들이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를 기록했고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수치보다 0.4%포인트 상승한 3%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1년과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 2%와는 좀 먼 3%로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도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5%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이 금리가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유의미한 상승을 기록하긴 힘들 것 같다라는 코멘트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반등 여부를 중심으로 시장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히트맵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국채금리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국채금리인데 2년물과 10년물 다 차트를 보시면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년물 4.4%대로 결국에는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도 4.8% 가까이에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4.8%를 또 돌파해서
2.9%, 더 나아가서 5%대까지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면 주식시장 또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 인덱스 109 수준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약했을 때는 102, 예전에는 102까지도 저희가 봤었는데 어느덧 110선을 돌파를 장중에 하기도 했고 그리고 다시금 또 바라보고 있는 달러 인덱스죠. 이렇게 달러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다 보면 다른 신흥국 시장,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 추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장 분위기 히트맵을 통해서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죠. 내린 종목들이 빨간색, 오른 종목들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빅테크 M7 종목들 대체로 다 하락을 했죠. 애플, 엔비디아, 메타의 하락률이 1% 이상으로 큰 편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1%가 안 되는 하락률을 기록했고 M7 중에 유일하게 테슬라는 2%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슈들 잠시 후 확인해 보고요. 지도를 조금 더 넓게 가져가 본다면 헬스케어 섹터 지금 초록불, 오른 종목들 많이들 들어와 있고요. 산업 섹터도 초록불 꽤 켜져 있고 그리고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다 초록불 상승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테크 이슈부터 대형주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애플이 1%가량의 내림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12월 26일 기록했던 신고가에서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락의 시발점이 됐던 건 블룸버그의 아이폰 판매량 감소 소식이었는데요. 과연 이번 실적에서 어떤 수치를 제시해 줄지 그리고 가이던스가 특히 아이폰 중심으로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AI 기능이 판매량을 끌어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엔비디아는 장중 대비로는 그래도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요. 여전히 2%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하방 압력을 가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신규 AI 칩 수출 제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버렉 첫 출하를 앞두고 과열과 또 결함 악재 보도가 있었죠. 이 두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는 오름세를 보였는데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 43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최대 800달러까지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덕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주가 변동폭은 크진 않았습니다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이번에 새로운 알약 형태의 비만 치료제 승인이 내년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의 추이 또 개발 속도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칩 수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AI 반도체 공급망을 옥죄기 위해서 동맹 외의 국가의 AI 반도체 수입 상한을 두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정책 시행 전에 12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만큼 엔비디아 측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 차기 행정부에 조금 어필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바로 엔비디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4% 이상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라는 건 오늘 국내 증시에서 SK 하이닉스 또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 AMD와 브로드컴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반사 이익을 기대를 하는 걸까요? 앞으로의 AMD와 브로드컴의 추이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 오늘 국내 증시에서 또 큰 변동성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양자 컴퓨터 20년 후에나 가능하다, 상용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의 CEO가 또 힘을 더해주는 모습이었죠. 내가 이해한 바로는 유용한 패러다임이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발언이 더해지면서 밤사이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 또다시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국내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 최근 들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오늘 또 큰 하락이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에너지주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국내 증시에 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TI 가격 어느덧 배럴당 80달러 선에 근접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추가 제재를 가하면서 공급 측면에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에너지주 그래서 밤사이에 크게 오르기도 했죠. 국내 정유주들 오늘 추이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시그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대체적으로 좀 빅테크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국채금리 크게 올랐고요. 강달러 현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은 부진하진 않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신규 AI 규제에 따른 반도체주 하방 압력 받았습니다. 국내 반도체주 주목하셔야겠고 특히 엔비디아와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변동성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크게 내렸죠. 변동성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13일, 현지 시간 13일이니까 오늘부터 16일 나흘 동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지금 반짝 오르고 또 차익 실현 나오는 이런 변동성 큰 모습들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관련 이슈 주목하셔야겠고요. 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주의 흐름 어떻게 나올지 오늘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이렇게 밤사이에 나왔던 뉴욕 증시의 시그널을 통해서 국내 증시도 함께 예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델TV 뉴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1월 효과 반납 위기다. 지금 1월 아직 반도 지나지 않았죠. 제목에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까지 한 2주 채 안 된 이 시장, 우리 시장이 좀 반짝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그런 내용이 나온 배경에는 역시 수급하고 환율 두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불과 이제 한 달여 전 계엄 사태 이후 상황으로 가보면 뭐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때도 역시 환율은 급등을 했고 외국인들은 뭐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올해 들어서 환율이 비교적 안정을 좀 찾았죠. 1,400한 60원대 전후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 외국인들이 계속 샀습니다. 뭐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1조 원 좀 넘게 한 1조 한 5천억 정도 샀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계속 가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지난달 한 달 전의 상황으로 좀 다시 권토중래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1월 효과 정말 또 없는 거 아니냐. 산타랠리도 사라졌는데 없어졌는데 이거 뭐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1월 효과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부터 좀 보면요. 어제 외국인이 8,778억 원어치를 하루 동안에 순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장만 해도 물론 뭐 외국인이 팔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오후장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외국인의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건데 역시 그 배경에는 이제는 뭐 그동안의 시장을 좀 압박을 했던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부분보다는 역시 이 환율 문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문제가 다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원달러 환율이 뭐 1,480원이나 1,490원대로까지 간 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앞서 마켓 시그널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9, 장중에는 110까지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어쨌든 시장에 다시 한번 좀 압박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특히 반도체 주주들을 사고 또 환율이 대단히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올 초에 강할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장이 좀 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좀 거꾸로 이제 조금 이제 쉬어가는 조금 이제 한 템포 좀 숨을 쉬는 뭐 이런 정도로 또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수급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다시 좀 가라앉았던 악재가 다시 좀 확대가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은 좀 갑자기 좀 커졌습니다만 외국인 매도는 근데 이 환율은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발작적인 그런 상황으로 올라간 건 아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좀 뭔가 좀 한 열흘 정도 올랐으니까 좀 쉬어갈 만한 빌미를 찾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앞서 정다현 앵커도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환율이 달러 강세가 좀 더 강해지는 느낌이 있고요.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지금 이제 4.9% 육박을 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기대 인플레가 3%까지 이제 올라갔다라는 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계속해서 PPI고 CPI고 이제 작년 12월치가 나옵니다만 이런 식으로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는 걸 보면 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걸 보면 역시 이번에 나올 CPI나 PPI도 역시 조금 부담스러운 수치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도 좀 담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 벌써 19조 길 잃은 돈 회사채로 몰렸다. 예, 채권 시장으로 좀 자금이 몰려가고 있는 거는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특히 작년 9월에 이제 FOMC가 금리를 빅컷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제가 계속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시장이 좋죠.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주식처럼 이제 위험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덜 걱정을 한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아주 주식만큼 큰 수익률은 아니더라도 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 뭐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올 들어서 지금 불과 이제 보름도 안 된 상태에서 채권 시장에 돈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특히 회사채, 아무래도 이제 국채보다는 회사채가 조금 더 수익률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려가고 있는데요. 기관이 표 한번 보실까요? 기관이 좀 수요 예측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목표 모집 금액 2조 5,800억 원 작년입니다. 근데 올해 2조 4,500억 원인데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금액이 작년에는 모집 금액이 더 많았는데도 13조 원대, 올해는 모집 금액이 작년보다 한 1,300억 정도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 20조 원 가까이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밑에 보시는 발행 스프레드 평균은 그러니까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좀 없는 거죠.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는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위험자산, 즉 주식 쪽으로 가려다가 분위기가 여전히 딱히 좋지 않다 보니까 거기다가 한국은행이 1월 달에 금리를 내릴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이 그러면 수익률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전한 채권 시장으로 가자라는 심리가 지금 채권 시장으로 돈이 좀 몰리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이 채권 시장으로 돈이 더 좀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앞서 발행 금리가 이게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시장 금리보다도 낮은 금리로라도 나는 채권을 사겠다라는 수요가 있다라는 그만큼 수요가 공급 대비해서 좀 많다 이런 의미가 좀 되겠습니다. 또 회사채 시장에 이렇게 돈이 몰리게 되면요 당연히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시장 금리보다 더 낮게 어떤 이자를 줘도 우리 회사채를 팔아서 발행을 해서 회사가 기업들이 자금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은 이 회사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문제가 우리 같은 경우만 좀 놓고 본다면 정책 불확실성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꼬이면 갑자기 금리가 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튀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마다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감안하시면서 또 한 시장에 과도하게 자금이 몰리는 것에 대한 그런 후유증은 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있다라는 걸 보시고 회사채 시장 뭐 관심 있게 보실 거는 필요하지만 그렇다 해서 좀 과도한 부분은 조금 좀 자제를 하실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할 만큼 이 포트폴리오를 좀 짜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기사는 온라인 기사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려한 임시주총 관련된 얘기인데 23일이니까 이제 한 열흘 가까이 남았죠. 이데일리에서 국내외 주요 이제 자문사들
이런 의결권 관련돼서 자문을 해주는 이제 자문사들 3군데에다가 너네 이번에 고려하연 임시 요청 어떻게 보고 있니?라고 몇 가지 이제 주제별로 의견을 물어본 결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ISS 이건 세계 최대 자문사죠. 그다음에 국내 대표 자문사 중에 하나는 서스틴베스트, 그다음에 신생입니다. 한국 ESG 평가 이 3군데를 통해서 물어봤는데요. 자, 위에 이제 표를 보시면 집중 투표제 도입, 집행 임원제 도입, 이사수 상한 설정, 신규 이사 선임, 이런 이제 주제별로 이 3개 자문사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좀 큰 것만 좀 보면 일단 ISS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려한 측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 집중투표제를 반대를 했죠. 서스틴이나 한국 ESG 같은 경우는 찬성을 했고요. 집행 임원제와 관련돼서는 다 찬성을 했고 이사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다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신규 이사 선임하는 것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이제 면면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좀 엇갈렸는데요. ISS와 서스틴베스트는 MBK 측 14명, 추천한 14명 중에서 4명, 7명만 찬성을 했고 신규 이사 고려한 측의 7명에 대해서는 ISS와 서스틴베스트 모두 반대했다라는 게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문사들 같은 경우는 좀 고려한 측이 조금 불리한 그런 입장을 좀 갖고 있다 좀 봐야 되는 거고요. ESG 평가는 거꾸로 MBK 쪽보다는 좀 고려한 측에 좀 손을 들어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결국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이 지금 지분을 좀 팔았다고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4.5%를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적지 않은 그런 지분율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연금은 17일 날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권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만약 국민연금이 누구 편을 확실하게 들어준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임시주청 열리기 전에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면 17일 이후에 뭔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려하는 주가가 또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요. 부동산 얘기긴 한데요. 이제 국내 증권사가 또 좀 관여가 돼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망가진 영국 오피스 투자, NH투자증권과 하나대체 자산운용 간의 소송전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이데일리 단독 기사고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7년 전에 3천억 원대 초반에 영국 런던에 중심가에 있는 이 오피스 건물을 이제 샀거든요. 이 투자권을 놓고 이제 이 하나대투 대체 투자 자산운용과 이제 NH투자증권이 소송을 벌인다는 소송을 건 하나투자 쪽 얘기를 들어보면 투자사인 NH투자증권이 보험금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 보험금을 내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NH투자증권 입장에서는 우리가 환해제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보험료를 내야 되느냐 부담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좀 가는 거고요. 골자는 결국은 작년에 이제 그 얘기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뭐 뉴욕, 맨하탄 등등등 미국의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영국의 런던, 그다음에 프랑스의 뭐 파리, 그다음에 독일의 뭐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도시들의 이 중심가에 있는 상업용 건물들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특히 서방 세계들이 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건물에 대한 수요, 특히 중심가에 비싼 그런 임대료를 내는 이 건물들의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공실률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거에 직격탄을 맞은 이제 소송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런던에 있는 건물을 3,100억 원대 샀을 때도 이미 굉장히 비쌀 때 샀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가치가 떨어지니까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임대료가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이제 더욱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에 대한 소송전이 벌어진 거고요. 결론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류의 소송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부분들 특히 아주 비싸게 샀던 팬데믹 직전에 팬데믹 이후죠. 2021년, 22년에 아주 그 정점을 찍을 때 이런 대형 건물들을 샀던 이런 투자권에 대한 이런 어떤 법정 분쟁들 이런 분쟁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리츠 투자하고도 좀 더 관련을 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츠 투자하실 때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꼭 그 내용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화요일 마켓 비하인드는 IM증권 이영훈 이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증시는 어쨌든 새해 들어서는 좀 힘이 좀 빠진 느낌이 좀 들고요. 오늘도 나온 지표들 뭐 이사님 다 이제 확인을 하고 오셨겠습니다만 기대 인플레율도 3%대, 국채금리 뭐 4.9% 가까이 갔고 또 달러 인덱스도 좀 109까지 올랐고 장중에는 뭐 110까지 돌파했다고 그러고 전체적으로 인플레와 관련된 이런 지표들이 좀 우려스럽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뉴욕 시장 뭐 어떻게 좀 총평을 한번 주신다면요? 저는 여전히 뭐 작년 12월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과하게 쏠리는 현상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네네네. 여기에 이제 시장을 좀 우려케 했던 거는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상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반대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4.8까지 올라갔는데, 그렇죠.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이유들이 보면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데다가 또 LA 산불이 났잖아요. 예, 근데 예. 그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돼 가지고 일단 보험사들이 그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그러면 미국 국채를 또 팔아야 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지원을 또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해야 될 텐데, 이제 재원을 하게 되려면 그 재원은 결국 또 마찬가지로 또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같이 좀 겹쳐가지고 가는 데다가 최근에 이제 CES 관련해 가지고 미국 증시에서도 그 소위 말해서 테마주성으로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라든지 다른 쪽들이 좀 급하게 움직였었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빅세븐 쪽 같은 예. 경우는 이제 AI 규제 얘기 또 나오면서 반도체가 좀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는 반면에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실적장을 좀 대비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이런 상태라면은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보면은 확실히 이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쏠림 현상, 그 쏠림 현상의 이제 주체는 결국 이제 기술주들, 빅테크 중심들인 거고, 그런 쪽에 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평가도 분명히 있었고, 그렇다면 지금 타이밍은 이제 빅테크보다는 좀 다른 쪽, 말씀하신 뭐 예를 들어 금융주, 지금 금융주가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쪽으로 좀 시선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다. 일단 미증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저는 미증시 쪽으로는 투자 비중을 아직까지는 늘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이제 미국 증시 내에서도 그 빅테크에 쏠렸던 어떤 시선이 조금 분산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국채금리도 부담스러운 데다가 달러 인덱스까지 지금 굉장히 그렇죠.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결국은 미국 혼자서 독식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사실 의도가 이전 정부부터 계속 나타났었던 맞습니다. 현상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금이 다 미국으로 쏠렸던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과하면은 네.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다음 주에 트럼프가 취임을 이제 2기 정부가 취임을 이제 하는데, 바이든 정부가 오늘 그 반도체 관련돼서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사실상 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수출 규제안 이런 걸 내놓는 거 보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뭔가 어떤 유튜브의 제목을 보니까 이거 이제 너네 한번 고생 좀 해봐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뽑기도 했는데, 굳이 뭐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런 어떤 바이든 정부의 지금 막판 이런 어떤 흐름들은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대통령을 계속 하고 싶었었나 보죠. 그러니까 자신이 출마했었으면 이번에도 됐을 거라고는 얘기를 또 했다라고 하고, 예. 그 아쉬움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면 또 네.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 쪽이 그 동안에 이제 그 미국 그 재무부 개정에 있는 RRP도 거의 다 소진해 버리고, 네네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사실 경기 부양적인 어떤 요소들을 갖다 작년 말에 굉장히 쏟아부어놨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담을 아마 고스란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안고 출발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 좀 해봐라는 그런 취지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좀 더 강경한 정책을 내세워 가지고 결코 반중 정서에 있어서 민주당이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공화당이 못지 않다라는 걸 네. 갖다 남길, 이걸 만약에 또 뒤집는다 그러면 또 그게 어떤 반격의 또 빌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 이런 것들도 좀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일단 전반적인 뭐 수치도 그렇고 뭐 이런 나오는 정책들도 그렇고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저렇게 한다는 얘기면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또 뭐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이 쏟아져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시장의 어떤 영향은 좀 부정적으로 가고 그 일종의 이제 조정의 빌미를 제공해 주려는 게 아닌가, 주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좀 과하게 보는 건가요? 그 시장이 지금 트럼프에 대한 불안감하고 기대감이 동시에 교차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 자체가 전부 인플레와 직결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또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관세 장벽을 갖다 키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경기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기 때문에 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그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꼭 역발상적인 또 생각들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논리가 되죠? 그게 참 관세 인상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실제로 관세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전 트럼프 일기 때 보면은 관세 인상을 했을 때 오히려 물가는 떨어졌었어요. 그게 네. 이제 그 관세 인상을 해버리게 될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 그 상대방 쪽에 대해서 관세를 올려버리게 되면 그쪽 국가들의 경제 상황 자체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생산도 또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그럼 또 수요도 줄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쪽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물가가 올라버리게 되면 당연히 또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가격은 좀 떨어지는 현상이 또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요 그게 부진을 가져와서 네네 선순환적인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그러네요. 네가티브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이제 트럼프라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제어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트럼프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희석이 된 상황인데 금리 인하를 어쨌든 강제할 가능성, 당장에 지금 FOMC 인사들을 갖다 교체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준비도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물가 수준은 금리를 추가 인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진행되는 정책이라든지 어떤 그 지표들을 보면은 오히려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재 나온 지표로만 놓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를 해도 현재 논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그렇죠. 정도는 예.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트럼프 특유의 또 SNS 정치를 하든 아니면 좀 강제적인 어떤 뭘 통해 가지고 그 나름의 어떤 길을 가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버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이제 또 시선을 좀 보고 있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와 관련해 가지고는 말 그대로 불확실 그 자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트럼프기 때문에 트럼프를 제외해 놓고 봤을 때는 이건 쉽지 않은데 하는 내용조차도 트럼프가 하겠다고 그러면은 약간 좀 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쳐다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당선 이제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나오는 행정명령이라든지 그의 스탠스를 통해 가지고 향후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는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예전에 70년대가 미국 70년대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아서 번스의 이제 뭐 실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제학 관련된 책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금리를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 그러니까 경기가 막 그때 약간 과열돼서 올려야 되는 상황에 금리를 그때 당시 이제 연준 총재가 내리면서 인플레에 확 불을 끼얹어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가 됐어도 그래서 나중에 폴 볼커가 이제 등판을 하고 뭐 이랬던 상황이었잖아요. 70년대 후반쯤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금리를 어떻게 보면은 올려야 되는 상황에 금리를 이제 거꾸로죠. 이제 내린다.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인플레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촉발을 해가지고 정말 이제 과연 트럼프가 감당할 만한 그런 상황 이상으로 좀 뭐가 꼬이는 게 아니야. 제가 좀 너무 과하게 뭐 옛날 얘기를 갖다 붙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전체적인 지표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어떤 경기 부양적인 정책을 취하게 될 경우에는 네. 인플레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거는 뭐 지표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이는데 무엇을 우선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의 어떤 특성 네. 자체가 워낙에 돌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 나름대로는 엄청 계산을 통해서 하겠지만 네.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경제 상식을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그가 정책을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이게 불확실성이죠.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참. 예, 우리 시장 얘기를 좀 돌아와서 보면요. 우리 시장 어제 조금 주춤했고요. 사실 초반에 좋았고, 근데 어제 좀 주춤하면서 특히 이제 외국인이 9천억 가까이 파는 게 좀 저는 좀 걸리더라고요. 어제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그 전주 증시 상승을 하는 모양새가 주도주가 없이 순환매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상승했던 섹터들을 보면 네, 조선주가 올랐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또 반짝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특히 HBM과 관련돼 있는 쪽들이 강하게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좀 소소한 섹터들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었을 정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세게 주면서 올라온 건 맞는데 그 반등의 강도에 비해서 주도주로 부각이 되는 섹터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일단 지금 상승 자체가 상승장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반등으로 일단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기술적 반등 정도로 봐야 된다.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고요. 명확하게 지금 왜 반등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격에 대해서 규명이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낙폭과대 때문에 들어온 건지 또는 빈집 효과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팔아버렸었기 때문에 예. 연초가 되면서부터 포트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제 국장에 좀 투자 비중을 늘린 거냐. 이제 그래서 나왔었던 얘기가 대만 쪽 그 IT 테크들을 팔고 한국의 이제 IT 쪽을 갖다 산다 해서 작년과는 좀 반대 포지션을 좀 취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특히.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으로 예. 대량 매수가 들어왔었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각각은 이제 설명은 되는데 그쪽의 입장을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우리가 환율적인 측면에서 안정이 좀 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이 무조건 뭐 계속 이제 작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크게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또는 지표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가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면요, 이번 주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뭐 이런 체포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제일 불확실성이 큰 거잖아. 이게 결정이 딱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게 뭐 예를 들어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변화의 조짐을 좀 보여줄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 환율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환율을 정상적인 어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계속해서 환율 개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 환율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사실 지금 우리가 유난히 강해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최근에 보면 달러 인덱스 대비 물론 달러 인덱스가 지금 최근에 보면 유로화가 이제 약세가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생각 이상으로 지금 우리가 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여전히 개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렵기는 한데 결국 우리가 그걸 예단하는 쪽보다는 막상 만약에 그런 어떤 방향성이 결정이 났을 때 그때 외국인들의 대응 방안 또는 대응하는 어떤 방향 이런 거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밖에서 이제 우리 어떤 뭐 한국의 민주주의 어떤 수준 뭐 이런 등등에서 뭐 칭찬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건 이제 정치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 이 경제나 이 자본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장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원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뭐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거죠. 결국 이 문제 해결이 좀 되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제 시장 큰 얘기는 이 정도 좀 하고요. 조금 이제 마이크로한 얘기로 좀 넘어와서 오늘부터죠. 현재 시간으로는 13일이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게 이제 개막이 되는데 오늘도 아까 미국 시장 결론 낸 걸 그 결과난 그 히트맵을 보니까 바이오주들이 좋더라고요. 우리도 최근에 보면 작년 그 가을 때처럼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뭐 몇몇 바이오주들 굉장히 좋고 이게 이벤트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있긴 있는 모양이네요. 원래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 가지고 한 달 전에 주가들이 반응을 보였다가 한 달 전. 네, 그 막상 이제 개최가 시작이 되면 세론이 나와서 그 직전 주부터 빠지는 게 일반적인 그래요? 패턴이었었는데 이게 세론이 나오고.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림이 다릅니다. 이번 같은 경우 그림이 달랐던 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이제
그 바이오 섹터가 좀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경계감을 표출했었던 시점 그 정도 선에서부터 미국 증시에 있는 바이오 섹터는 다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 네네네. 크게 빠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주도주를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섹터 쏠림 현상이 강화되면서 바이오나 방산 쪽으로 계속해서 쏠리는 모습이 네, 나왔고 네. 연말엔 조선 쪽으로 또 쏠렸었죠. 그랬죠. 이제 이런 그림들이 좀 과하게 나오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가 오버슈팅을 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 흐름 때문에 사실 한 달 전에 JP모건 헬스케어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던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없었고 올해도 지금 크게 변화가 있는 그림은 아닌데 작년에 어떤 과부하 상태를 갖다가 지금도 약간은 좀 해소하는 국면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덜 빠졌단 말씀이시네요. 저는 글쎄요, 많이 빠진 거는 많이 빠졌는데 이제 기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짧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참여해서 공식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떤 발표를 하는 회사 예를 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예, 쪽은 강세를 보였던 반면에 거기에 이때 우리도 참가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명함을 내밀었던 기업들 상당수들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네요. 늘상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전에 보통 오르고 그다음에 막상 열리면 이제 세론 효과, 그러니까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식으로 이제 하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같은 경우 작년에 먼저 올라버리는 바람에 올해는 또 그게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컨퍼런스에서 뭔가 발제도 맞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초청받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한 의미가 있는 거긴 한데요. 그냥 우리도 여기 참가해요라고 하면서 보도자료 낸 회사들의 주가가 오르는 건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좀 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에서는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못 들어가시다가 손실 보시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점이 다 됐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게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올 들어 지난주까지 우리 시장의 뭐 강세의 어떤 배경에는 주도주는 없다. 계속 순환매가 나타났다. 보통 반도체가 뭐 좋았더라고, 그러니까 주도주가 아니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사님 말씀은 반도체도 주도주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 지금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다고 봐야 되나요? 당분간은 주도주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제 주요 섹터들을 놓고 봤을 때 네. 글로벌 경제에서 이제 완전히 차별화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나마 이제 작년에 좀 불을 뿜었었던 연말에 불을 뿜었던 게 조선주 쪽인데 그렇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미국의 정책하고 맞물려서 놓고 봤을 때 탈중국 외에서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한국이다 해가지고 대안부재적 성격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좀 굉장히 강했었던 건데 그것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밸류 자체가 이렇게 만만치는 않기 그렇죠. 때문에 예,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기간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T 섹터 특히 반도체 관련된 것들은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불이익을 많이 받았죠. 국장에 있다는 것 때문에. 맞습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하이닉스를 갖다 하나의 삼각 동맹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셋 중에서 고점 근처에 가지 못하고 있는 건 하이닉스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는 거 역시도 쉽게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제 주가 보면 이사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좀 저점 잡기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림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여전히 섹터 내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순환매 형식으로 조금 돌아가는 그림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당분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더 길어지려나요? 정책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만의 어떤 돌발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 주도주가 나설 만한 그런 섹터가 좀 있다고 보세요? 돌발 악재가 나와 우리만의 어떤 이제 이슈들 그러니까 좀 선순환이 되는 어떤 돌출적인 변수들이 나온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 그러면 한국 증시를 보는 시각은 달라지겠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증시에 지금 강하게 베팅할 만큼의 한국의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냐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차별화를 시킬 만큼 강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결국 가가지고는 미증시의 어떤 흐름하고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예.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아주 크게 우리나라 증시가 부각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조금 이제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물론 이제 외국인 또 상황 봐야죠. 어제 워낙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오늘도 뭐 예를 들어 그 정도 판다 그러면 또 시장을 흘러내릴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오늘 외국인 수급 보고 달러 인덱스가 좀 109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역시 또 환율 또 주목해서 좀 봐야 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마켓나 일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